오늘 밤이다. 박문석 집사의 입꼬리가 섬뜩하게 비틀렸습니다. 해 떨어지면 목을 씻고 기다려라. 오늘 밤 쥐도 새도 모르게 내년과 그 아이의 숨통을 끊어주마. 7살 선우와 유모 연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화려한 종가의 도련님이 논바닥을 헤매는 거지가 되었고 집사는 주인 행세를 하며 두 사람의 목숨까지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어린 주인은 살아남아 집사의 배신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벽화야담입니다. 기적 같은 인연으로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합니다. 계신 곳을 댓글로 응원은 구독, 좋아요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한양에서 1000리나 떨어진 남쪽 끝자락 어느 고을에 기와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쿵!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거칠게 고을을 울렸습니다. 바람소리도 새소리도 아닌 그 둔탁한 소리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닫힌 대문 위에는 관아에서 나온 붉은 인장이 찍힌 종이가 비스듬히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문 앞을 서성이며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담장 안쪽에서는 7살 난 선우가 멍하니 대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헐거운 도포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아이의 둥근 얼굴에는 그저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빗장을 걸고 돌아서던 이방이 박문석 집사에게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핏줄이 살아있으면 뒤탈이 생기는 법이오. 조만간 아이를 멀리 아주 먼 절간으로 보내 격리하라는 기별이 올게요. 그 목소리는 뱀이 혀를 날름거리듯 비릿하고 서늘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연옥의 어깨가 흠칫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다급하게 선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대로 눈에 띄는 안채에 머물다가는 오늘 밤이라도 당장 아이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발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도련님, 연옥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선우의 작은 손을 낚아채듯 감싸쥐었습니다. 연옥의 손은 거칠었지만 아이를 잡은 악력만큼은 절박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사랑채와 안채는 이제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존재를 드러내는 위험한 공간이었죠. 두 사람은 쫓기듯 가장 구석지고 어두운 행랑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문석 집사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린 먹물이 채 마르지 않은 붓을 천천히 내려놓았죠. 어차피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가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아이가 사라진 행랑채 쪽을 향해 서책을 덮듯 눈을 감았습니다. 행랑채의 방은 좁고 차가웠습니다. 연옥은 가져온 짐꾸러미를 바닥에 내려놓자마자 문걸쇠부터 확인했습니다. 낡은 문고리가 덜그럭거렸습니다. 그녀는 문풍지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등으로 막아선 채 아이를 방 가장 안쪽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숨소리조차 내시면 안 됩니다. 연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과 이부자리, 그리고 선우가 아끼는 서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부시도를 쳐 호롱불을 켰지만 그마저도 밖으로 불빛이 새어나갈까 염려하여 이불로 창문을 가렸습니다. 선우는 아무 말 없이 아랫입술을 꾹 물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방구석에 놓인 낡은 반다지에 머물렀다가 다시 연옥에 흔들리는 그림자로 향했죠. 그날 밤 대궐 갔던 기와집의 수많은 방 중 오직 행랑채 구석방 하나에만 숨죽인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밤바람이 불 때마다 대문에 붙은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마치 누군가 아이를 잡으러 오는 발자국 소리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옷자락을 붙든 채 언제 닥칠지 모를 이별의 공포 속에서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마을 우물가에는 여인들이 모여들어 쑥덕거리기 시작했죠. 누구는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했다고 했고 누구는 빚더미에 앉았다고도 했습니다. 채,
그 어린 것이 뭘 알겠어. 지나가던 노인이 담장 너머를 흘긋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연옥은 귀를 닫았습니다. 그녀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었습니다. 낡은 치마 저고리끈을 단단히 동여맨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우물가로 나가는 대신 집 안에 있는 헌 우물을 퍼올렸었고 대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선우 역시 방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아이는 문살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려다 연옥의 그림자가 비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우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방바닥에 갈라진 틈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따라가곤 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연옥은 부엌에서 남은 쌀독을 확인했습니다. 바닥을 긁는 바가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쌀알은 며칠을 버티기에도 모자라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빈독을 어루만지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내 표정을 지우고 쌀을 씻었습니다. 밥상은 조촐했습니다. 김치 한 보시기와 묽은 죽 2그릇. 연옥은 선우 앞에 놓인 그릇에 자신의 몫을 더 덜어주었습니다. 드세요. 선우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쉽사리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자꾸만 닫힌 방문 쪽을 향했기 때문이죠. 평소 같으면 하인들이 오가며 부산했을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 적막이 아이에게는 배고픔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던 걸까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연옥이 못을 박듯 나지게 말했습니다. 선우는 그제야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죽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했죠. 그들은 이제 종가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집 한 구석에 얹혀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하는 호통 대신 둔탁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연옥은 하던 바느질을 멈추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쪽문을 열자 관아의 심부름꾼인 관노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 있소. 관노는 품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내 툭 던지듯 건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관아의 직인이 찍혀 있었죠. 연옥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줍지 않고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마치 독사가 앞니를 틀고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차가웠습니다. 관노는 대답도 듣지 않고 뙤하니 돌아가 버렸죠. 연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문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재산을 묶어두고 허락 없이는 곡식 한 톨도 내다 팔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연옥은 문기를 접어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다행히 선우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마당 구석에서 빗자루질하는 작은 등이 보였습니다. 선우는 자기 키만 한 쌀이 빗자루를 들고 흙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 빗자루 자루를 꽉 쥐고 있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쓱싹, 쓱싹 빗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도련님이라 불리던 아이가 하인들이나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장 달려가 빗자루를 빼앗고 싶었지만 그녀의 발은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선우가 잠시 허리를 펴고 땀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연옥과 눈이 마주쳤죠. 아이는 빗자루를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쥐며 다시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듯이요. 연옥은 품속의 문서를 다시 한번 꽉 눌러 보았습니다. 종이의 모서리가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담장 안의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당, 당, 당. 고요하던 마당에 쇠망치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선우는 공마루 기둥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문석 집사가 인부들을 시켜 곶감문에 두꺼운 나무 판자를 덧대고 못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모시나무를 파고들 때마다 낡은 문짝이 비명을 지르는 듯 삐걱거렸죠. 박 집사는 평소처럼 반듯한 도포 차림이었지만 망건 아래 드러난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여 누가 볼세라 작업을 서둘렀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가 잠시 텐마루 쪽을 향했다가 선우의 시선과 마주치자 황급히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잠깐, 연옥이 부엌에서 뛰쳐나와 인부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치마폭을 움켜쥔 손등에는 푸른 힘줄이 돋아나 있었어요. 인부들이 멈칫하며 박 집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관아의 명령이네. 재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봉인하라는. 박 집사는 말끝을 흐리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는 연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손에 든 부채만 만지작거렸죠. 연옥은 한참 동안 그를 노려보다가 천천히 길을 비켜섰습니다. 대신 그녀는 품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목록을 남기세요. 쌀 한 톨, 숟가락 하나까지.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나? 그런 건 나중에. 지금 적으세요. 연옥의 단호한 말에 박 집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 망치질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옥은 곳간 문이 하나씩 막힐 때마다 붓을 눌러 종이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먹물이 종이에 번지는 모양이 마치 검은 눈물 자국 같았어요. 선우는 기둥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창고가 닫힌다는 건 이제 정말로 남은 것이 없다는 뜻이었죠. 아이의 시선이 마당에 떨어진 녹슨 못 하나에 머물렀습니다. 껍질만 남은 종가에 처참한 민낯이 그곳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옥은 호롱불 아래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풀었다 묶었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그녀가 시집올 때 가져온 은비녀 하나가 들어있었죠. 매끄러운 은 표면에 호롱불 빛이 어리 비쳤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돈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선우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린 채 자는 척하며 실눈을 뜨고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연옥의 시선이 벽에 걸린 달력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이면 외가로 떠나는 편지를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외가에 가면 따뜻한 밥과 깨끗한 옷이 기다리고 있을 테죠. 하지만 연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온 작은 혼잣말이 방안을 맴돌았습니다. 연옥은 비녀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붓을 들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외곽,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투리 논의 임대 계약을 묻는 서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옥은 선우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잡초가 무성하고 물이 말라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황무지였습니다. 선우는 헐거운 도포자락을 질질 끌며 논두렁에 섰습니다. 바람에 흙먼지가 날려 아이의 둥근 얼굴에 달라붙었죠. 도련님, 연옥이 바짓단을 걷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가 우리 밥상입니다. 선우는 망설였습니다. 발 아래 질척이는 진흙이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양반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는 것이 무서웠던 걸까요? 아이는 침을 꼴깍 삼키더니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발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선우의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논일은 정직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기도 전에 선우의 고운 손바닥에는 물집이 터지고 아물기를 반복해 단단한 옹이가 박였습니다. 손톱 밑에 낀 검은 흙대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남았죠. 연옥의 얼굴 또한 거친 흙바람에 그을려 이제는 반이라는 안하게 그것과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지나가던 마을 농부가 쭈글쭈글한 알감자 몇 알을 논두렁에 툭 던져주었습니다. 애가 너무 말랐소. 새참이라도 먹이시오. 긴 말은 없었습니다. 농부는 무심하게 쟁기를 챙겨 멀어졌습니다. 연옥은 그 뒷모습을 향해 허리가 꺾일 듯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논두렁에 걸터 앉아 아직 온기가 남은 감자를 쥐었습니다. 선우가 감자 껍질을 벗겨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푸석하면서도 달큰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처음으로 맛보는 제 땀방울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호의였습니다. 아이의 볼이 햄스터처럼 불룩해졌고 연옥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번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선우의 씹는 동작이 딱 멈췄습니다. 아이가 시선을 둔 곳은 논 건너편 언덕 위였습니다. 그곳에 박문석 집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숨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뒷짐을 진 채 당당하게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박 집사의 눈은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집요했습니다. 그는 선우가 먹고 있는 감자, 연옥이 읽어놓은 밭고랑, 그리고 자라나기 시작한 벼 포기를 하나하나 눈으로 세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이 결국 제 것이 될 거라는 듯 입맛을 다시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연옥이 황급히 몸을 돌려 선우를 제 등 뒤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 꽂히는 시선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집사는 가끈을 천천히 고쳐매며 보란듯이 헛기침을 한번 크게 뱉고는 아주 느릿한 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선우는 손에 쥔 감자를 떨어뜨렸습니다. 흙바닥에 뒹구는 반쪽짜리 감자가 처량했습니다. 입안에 남은 감자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목구멍을 꽉 막아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지만 그 바람 끝에는 비릿한 쇠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감시자의 눈동자는 사라졌어도 그 불길한 잔상은 논바닥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선우의 손바닥에는 제법 단단한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아이는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같이 일어나 호미와 낫의 개수를 세어보곤 했어요. 하나, 둘, 셋, 녹슨 쇠붙이들이 부딪히는 챙그랑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선우는 숫자를 바닥에 적으며 이것들이야말로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인 양꽉 쥐어보곤 했습니다. 연옥은 부엌에서 밥을 짓다 말고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최근 들어 담장 너머로 인기척이 부쩍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으나 누군가 일부러 기와 조각을 밟는 듯한 자그락 소리가 밤낮 없이 들려왔습니다. 쉿, 도련님. 연옥이 급히 선우를 불렀습니다. 지나가던 옆집 아저씨가 담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평소라면 꼬마 일꾼이라며 살갑게 불렀을 그였지만 오늘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잔뜩 낮췄습니다. 조심하게. 어제 장터 국밥집에서 관아 이방들이 자네들 이야기를 하더구먼. 아저씨의 말에 연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이 땅 문서가 곧 다시 조사에 들어갈 거라네. 그리고 아이를 이대로 두는 게 법도에 맞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어. 아저씨는 쫓기듯 자리를 떴습니다. 두 사람은 멍석을 깔고 마주 앉았지만 밥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보리밥에서 모래 씹는 소리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선우는 밥그릇을 감싸 안은 채 자꾸만 대문 쪽을 흘끔거렸습니다. 유모? 선우의 부름에 연옥은 아이의 입을 막듯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조차 이제는 포졸들의 발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줄 알았던 이 논두렁 한가운데가 사실은 사방이 뚫린 감옥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따가웠고 등 뒤로는 서늘한 그늘이 길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오후, 논두렁 위로 낯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박문석 집사였습니다. 그는 질척이는 흙탕물을 피해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며 다가왔죠. 그의 손에는 비단으로 감싼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합시다. 박 집사는 땀을 뻘뻘 흘리는 연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연옥은 허리를 펴고 치마에 흙 묻은 손을 쓱쓱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 집사의 깨끗한 버선코에 머물렀다가 천천히 그의 눈으로 올라갔습니다. 관아 몰래 재산 일부를 빼돌릴 방법이 있네.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박 집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선우를 위한 길이라는 말도 덧붙였죠.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지금의 고생을 끝낼 수 있는 동아줄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연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녀는 글을 읽는 대신 종이의 뒷면을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서류의 순서를 뒤집어 다시 한번 훑어보았죠. 그녀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문서의 맨 아래쪽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연옥은 미련 없이 서류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박 집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거칠게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말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등 뒤로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선우는 호미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그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어쩐지 논 주변의 풀숲이 흔들리는 것이 꼭 누군가가 숨어서 지켜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뒤 읍내 장터에서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관찰사가 조만간 종가의 봉인 상태를 불시 점검하러 온다는 이야기였죠. 그날 밤 연옥은 선우를 재운 뒤 몰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본체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폐가처럼 변해버린 안채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연옥은 숨을 죽인 채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박 집사가 못질해둔 나무 판자들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구나. 연옥은 곳간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문틈을 살폈습니다. 봉인할 때 붙여둔 종이의 색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뜯어냈다가 다시 붙인 것처럼 풀자국이 덧나 있었죠. 그녀는 품에서 작은 수첩과 먹물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안쪽의 공기를 만져보았습니다. 먼지 냄새 사이로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비단 냄새 혹은 사람의 냄새였습니다. 연옥은 수첩의 날짜와 봉인 훼손 흔적이라는 글자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지방 아래 떨어진 아주 작은 천조각 하나를 주워 품에 넣었죠. 부스럭. 담장 너머에서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양이나 쥐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연옥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숨조차 쉬지 않고 어둠 속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 한 줄기가 서늘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황무지 같았던 논에도 황금빛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선우와 연옥이 피땀 흘려 일꾼 벼 이삭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 풍경은 마치 비단옷을 펼쳐놓은 듯 고왔습니다. 두 사람은 논두렁에 나란히 앉아 그 넘실거리는 금빛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시오, 이 땅이 어디까지라고? 평화는 잠시였습니다. 이웃논 주인 김씨가 씩씩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낫을 허공에 휘두르며 논이 경계가 침범되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낱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어요. 선우는 본능적으로 연옥의 등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연옥은 말없이 일어서서 품속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펼친 수첩에는 파종한 날짜와 물기를 튼 횟수, 그리고 논의 면적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글을 모르는 그는 수첩을 쳐다보지도 않고 고함만 질러댔죠. 그때 선우가 연옥의 치마폭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김씨 앞으로 걸어가더니 논두렁에 박힌 말뚝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15걸음, 저기서 20걸음.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선우는 김씨가 지난 봄에 직접 박아두었던 경계석을 정확히 찾아내어 손가락으로 짚어주었죠. 김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슬그머니 낫을 내렸습니다. 어린 놈이 셈은 빠르구먼. 그는 머쓱한지 뒷머리를 긁적이며 돌아갔습니다. 연옥은 선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벼 이삭들이 서로 부딪히며 사르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웃음소리 같았어요. 연옥은 선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 끝은 어쩐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평화는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과 닮아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고요하던 살인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관아의 포졸들과 함께 박문석 집사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유난히 무겁고 위압적으로 들렸죠. 마당에서 콩을 고르던 연옥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콩들이 바구니 밖으로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박 집사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연옥을 쳐다보지도 않고 선우가 있는 방 쪽으로 턱짓을 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여 종가의 핏줄을 더 이상 이곳에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방으로 향하자 연옥이 튀어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비키시오. 관아의 허가를 받았네. 박 집사는 품에서 관인이 찍힌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붉은 인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연옥의 시선이 그 붉은 점에 박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발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선우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좌우를 살폈습니다. 박 집사가 손을 뻗자 선우는 뒷걸음질치며 연옥의 치마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이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짐을 챙기거라. 박 집사의 재촉에 연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저항하는 대신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짐꾸러미를 들고 나왔습니다. 옷까지 몇 벌이든 초라한 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밤 몰래 곳간을 조사할 때 챙겨두었던 증거물과 기록들이 깊숙이 숨겨진 보따리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관아의 마당은 서늘했습니다. 사또가 높은 의자에 앉아 내려다보고 있었고 박 집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선우는 연옥의 옆에 붙어서서 바들바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지탱하고 있었죠. 이 아이는 종가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사또의 판결이 떨어지려는 찰나 연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녀는 품에서 낡은 수첩과 찢어진 천조각 그리고 박 집사가 내밀었던 재산 포기각서의 사본을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이것 좀 보시지요. 연옥의 손가락이 박 집사가 제출한 보호자 변경 신청서의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져온 수첩의 기록을 그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신청서에 찍힌 도장의 인주, 아직 마르지도 않았더군요. 헌데 이 날짜는 3년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 집사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크게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연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법 재산 이전 기록에 찍힌 이 낙관. 그녀는 지난번 곳간 문틈으로 주었던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 천 조각에는 인주가 묻어 있었는데 박 집사의 소매 끝에 묻은 얼룩과 색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찌하여 집사님의 이름이 죽은 주인마님의 도장과 함께 있는 것입니까? 순간 관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또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 집사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선우는 보았습니다. 박 집사의 손에 들려있던 부채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지는 것을 툭! 그 작은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관아를 울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진실이 흉측한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천한 것들이 감히 박 집사의 고함 소리가 관아의 천장을 찔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다 못해 검푸르게 죽어 있었고 목에는 지렁이 같은 핏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부채를 발로 지시겨 부러뜨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점잖던 집사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 아래에는 궁지에 몰린 짐승의 살기만 남아 있었죠. 사또나리, 이는 명백한 모함입니다. 저 계집이 문서를 훔쳐내어 조작한 것입니다. 사또는 곤란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턱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지만 그동안 박 집사가 건넨 뇌물의 무게와 지방 토호들의 입김이 사또의 혀를 묶어버린 걸까요? 사또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가장 비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사가 더 필요하니 추후에 다시 논하겠다. 모두 물러가라. 허무한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은 너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연옥은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선우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관아 안에 머무르는 1분 1초가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관아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관아 밖, 인적이 드문 골목 어귀,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튀어나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박문석 집사였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붉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내년이 관아를 빠져나갔다고 해서 살았다고 생각하느냐? 박 집사가 한 발짝 다가오자 썩은 뇌가 진동하는 듯한 위압감이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선우는 연옥의 치마폭 뒤로 숨었지만 박 집사의 시선은 아이의 목덜미를 정확히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연옥의 귓가에 놨고 아주 섬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이다. 박 집사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해 떨어지면 목을 씻고 기다려라. 오늘 밤 쥐도 새도 모르게 내년과 그 아이의 숨통을 끊어주마. 내일 아침에는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예고였습니다. 박 집사는 씹어뱉듯 말을 남기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두 사람의 위로 까마귀 울음소리가 불길하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행랑채 주변으로 수상한 그림자들이 어른거렸습니다. 잠들지 못한 연옥이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횃불을 든 사내 몇 명이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박 집사가 부리는 왈패들이었습니다. 와장창!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연옥이 애지중지 가꾸던 장독대가 박살난 것입니다. 된장과 간장이 바닥에 엎질러져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왈패들은 낄낄거리며 마당에 심어둔 채소밭을 짓밟았습니다. 파릇하게 돋아나던 상추와 배추가 그들의 흙투성이 발 아래 처참하게 으깨졌습니다. 선우가 놀라 이불을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아이는 문을 열려 했지만 연옥이 다급하게 아이를 끌어안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죠. 나오지 마라. 나오면 죽는다. 밖에서 누군가 문짝을 몽둥이로 툭툭 치며 위협했습니다. 문풍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폭력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집에 불을 지르지는 않았지만 삶의 터전을 야금야금 부수고 있었습니다. 박 집사는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그들을 보며 웃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시련은 소나기처럼 퍼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물가에는 도둑년에게는 물 한 바가지도 주지 말라는 방이 붙었고 쌀가게 주인은 연옥을 보자마자 널빤지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벽이 되어 그들을 조여오고 있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붕이 낡아 방 안 곳곳에 빗물이 했고 냉기가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구석에 웅크린 선우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추워. 아이가 헛소리를 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약을 지을 돈도 약재를 구할 곳도 모두 막혀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옥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짓씹어 터뜨리며 눈물 대신 빗물이 들이치는 창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더 이상 양반집 유모의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 일전에 도로 넣어두었던 낡은 보자기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마지막 남은 은비녀 하나가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목숨줄이자 이 잔인한 세상과 맞바꿀 그녀의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연옥은 비녀를 옷에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비녀 끝이 살을 찔러왔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선우의 젖은 이마를 한 번 쓸어주고는 머리에 쓴 쓰개치마를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기다리세요. 반드시 구해오겠습니다. 그녀는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그녀의 몸을 휘청이게 했지만 연옥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걸이 아니라 거래가 안 되면 뺏어서라도 약을 구해오겠다는 서슬퍼런 도끼가 그녀의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비가 잠시 멈춘 오후, 낯선 사내가 행랑채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웃마을에서 온 약재상이라 소개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행색이 깔끔하고 말투가 공손했죠. 사내는 알아놓은 선우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딱하기도 하지. 어린 도련님이 이리 고생을 해서야. 그는 품에서 귀한 산삼 한 뿌리와 탕약을 꺼내 놓았습니다. 약 다리는 냄새가 방 안에 퀴퀴한 곰팡내를 밀어내자 연옥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약을 선우의 입에 넣어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제한이 하나 있는데 사내는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선우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먼 친척집으로 보내라는 각서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배불리 먹고 병도 고칠 수 있다고 했죠. 연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미 같은 자신을 버려야 하는 순간이 온 걸까요? 연옥은 붓을 들었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에서 망설이듯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내의 버선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흙탕 길을 걸어왔다기엔 버선이 지나치게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바로 대문 앞까지 가마를 태워다 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사내의 시선은 선우가 아니라 연옥이 벽장에 숨겨둔 문서함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연옥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찬바람이 불듯 서늘했습니다. 사내의 입가에 걸려있던 인자한 미소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라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하늘이 뚫린 듯 다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고울을 뒤흔들 때마다 낡은 행랑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빗소리를 뚫고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문석 집사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장정 선업과 관아의 포졸들까지 대동한 채였습니다. 박 집사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점잖은 체면 따위는 없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얼굴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눈빛은 도끼 품은 살모사 같았죠. 끌어내라. 그의 고함과 함께 장정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흑투성이 신발이 방 안을 짓밟았습니다. 연옥은 선우를 등 뒤로 감추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장정의 팔을 물어뜯고 손톱으로 핥혔습니다. 이놈들이 어디를 감히.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거친 손길이 연옥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고 그녀는 방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마가 찢어져 붉은 피가 눈을 덮었습니다. 선우가 비명을 지르며 연옥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포졸 하나가 아이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놓아라.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선우의 발버둥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짐짝처럼 들려나갔습니다. 박 집사는 방구석을 뒤져 기어이 벽장을 부수고 문서함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문서함을 품에 안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작에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이 집은 그리고 이 땅은 모두 내 것이다. 번개가 번쩍이며 방안을 대낮처럼 비췄습니다. 쓰러진 연옥의 손이 박 집사의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꺾일 듯 했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박 집사는 귀찮다는 듯 연옥의 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치워라, 더러운 것들. 연옥은 차가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빗소리가, 천둥소리가, 그리고 박 집사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귀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선우는 빗속으로 끌려나가며 애타게 유모를 불렀습니다. 유모! 그 처절한 목소리마저 빗소리에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그들의 세상 전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천둥소리보다 더 크고 쩌렁쩌렁한 호통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삿갓을 쓴 사내 하나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 집사와 포졸들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죠. 사내는 삿갓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일전에 논두렁에서 감자를 건네주었던 그 남루한 차림의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허리춤에는 더 이상 낡은 호미가 아닌
붉은 술이 달린 마패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마을에 숨어 박 집사의 횡포를 그리고 두 사람의 고난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사 또 날이 박 집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품에 안고 있던 문서함이 스르르 미끄러져 진흙탕에 떨어졌습니다. 어사는 떨고 있는 박 집사 앞으로 다가가 연옥이 찾아냈던 증거물, 그리고 연옥이 관아에 제출하려다 묵살당했던 그 수첩을 들어보였습니다. 내 놈이 조작한 장부와 인장, 그리고 이 아이의 피눈물을 내가 모두 보았다. 어사는 찢어진 천조각을 꺼내 박 집사의 뜯어진 소매 끝에 맞춰보았습니다. 이 조각이 어디서 났는지 내 놈이 더 잘 알겠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박 집사는 뒷걸음질 치다 진흙바닥에 엉덩방아를 벗었습니다. 그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변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것이 그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여봐라, 이 죄인을 당장 포박하라. 어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태를 파악한 포졸들이 황급히 태세를 바꾸어 박 집사를 덮쳤습니다. 아니, 이보게들,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놓지 못해. 박 집사는 발악했지만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오라가 묶였습니다. 어사는 흙바닥에 쓰러진 연옥에게 다가가 직접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던 선우를 데려와 연옥의 품에 안겨주었죠. 늦어서 미안하오. 이제 다 끝났소. 선우는 연옥의 품에 안겨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연옥도 아이를 부서져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빗물을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뒹구는 박 집사의 갓이 빗물에 떠내려가고 먹구름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의 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문석 집사의 죄를 묻는다는 소식이 고을 전체에 퍼졌기 때문이죠. 죄인석에 무릎 꿇린 박 집사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반듯하던 도포는 찢어졌고 상투는 풀려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어 얼굴을 덮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죄인 박문석은 들어라. 관찰사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주인을 배신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재산을 탐하였으며 어린 상속자를 핍박하여 사지로 몰아넣었다. 그 죄가 하늘에 닿을 듯하니 어찌 용서를 구할 수 있겠느냐. 박 집사가 쉰 목소리로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성난 군중의 야유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놈이 우리 노물길도 막았었어. 종가쌀을 빼돌려 자기 배만 채운 도둑놈. 사람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박 집사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죠. 평소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이 사라진 자리는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여봐라, 저 죄인을 매우 쳐라. 형틀이 마련되고 둔탁한 곤장 소리가 관아를 울렸습니다. 딱, 딱, 살이 터지고 피가 튀었습니다. 박 집사의 비명 소리가 처절하게 이어졌지만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옥은 선우의 손을 꼭 잡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선우 역시 똑바로 앞을 응시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아이의 눈빛은 이제 없었습니다.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욕심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이는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형벌이 끝나고 관찰사는 박 집사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를 변방의 노비로 보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포졸들이 축 늘어진 박 집사를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그의 바짓단이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도련님 받으십시오. 관찰사가 박 집사의 품에서 나온 종가의 열쇠 꾸러미와 인장을 선우에게 건넸습니다. 묵직한 쇳덩이의 무게가 선우의 작은 두 손에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제자리였고 지켜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선우는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열쇠의 차가운 감촉이 파고들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종가의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곳간에 박혀있던 못들이 뽑혀 나가고 흉물스럽게 붙어있던 붉은 딱지들도 모두 떼어졌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잡초를 뽑고 부서진 장독대를 치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도련님, 아니 이제 주인마님이라 불러야겠구먼. 옆집 농부가 껄껄 웃으며 햇감자 한 바구니를 마루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건네는 인사가 예전의 가식적인 아부와는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긴 이웃을 향한 따뜻한 눈빛이었죠. 선우는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헐거운 도포자락에 걸려 넘어지던 약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비단옷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선우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하인이 할 일이 아니라고 말리는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연옥은 팻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험한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깊은 뿌리가 내리는 법입니다. 화려한 기와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긴 겨울을 지나며 배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 풍경을 울렸습니다. 댕그랑 그 맑은 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선우가 연옥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 담겨 있었죠. 어쩌면 진짜 부유함이란 곳간에 쌓인 쌀이 아니라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